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이 정치권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폄하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혁신위 전체의 존폐 위기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관련 소식 저희가 자세히 준비했습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70대 모친이 새벽에 코인을 거래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저희 취재 기자들이 자세히 추적해봤습니다. 박정훈의 정치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어제 노인 폄하 발언에 대해서 의도가 없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퇴 수습에 나선 거죠. 하지만 대한노인회 등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당사자들의 정식 사과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미래가 훨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길을 의심해서 우리 당을 도와주러 오신 분 맞나? 김은경 혁신위원장이나 이 의원은 정식으로 경의를 해명하고 사과를 하기를 바라고. 혁신위는 실패했습니다. 국민한테 깨끗이 사과하고 단판을 내리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이 폄하 의도가 없었다는 해명, 불길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름을 붓는 게 아닌가 이런 분위기인데 이현종 의원, 네. 일단은 본인이 사과는 이제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과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진정성이겠죠. 그리고 또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자기 파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김은경 위원장을 보면 본인의 발언이 뭐가 문제인지 아직까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세대 감수성이라는 게 정치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항상 선거 때도 바로 이 노인 폄훼 발언 때문에 굉장히 선거에 지고 이기고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역대 다 봤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민감한 시점에 김은경 위원장이 자신이 한 말이 왜 노인 폄훼가 되는지 본인도 아직까지 모르는 것 같아요. 또 이 하나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으면 당 차원에서 빨리 수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혁신위원회는 우리 사과할 거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보면 이 발언 자체가 결국 노인을 폄하했다라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혁신위 위원들은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혁신위가 못하면 당에서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휴가 중이긴 합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즉각적인 해명과 해결을 해야 될 텐데 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대한노인회가 지금 반발하고 나섰고요. 역대 제가 여러 가지 선거를 경험해 봤지만 다른 것보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금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다음 선거 때는 더 늘어나겠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그렇다면 과연 이분들이 느끼는 심정은 어떨 것인지 정치권이 좀 역지사지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김은경 위원장의 사과가 없었고 또 입장 표명이 좀 불충분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들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보고 있고요. 혁신위에서도 이건 잘못된 발언이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이원 의원도 매우 적절한 발언이었죠. 양이원의 발언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명징하게 사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도 민주당의 구성원으로서 매우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자, 서주민 기자, 네. 민주당 상황을 좀 들여다봐야 될 텐데 지금 김은경 위원장이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이란 말이죠. 근데 본인과 혁신위는 사과할 생각이 없는 듯 보이고 당은 지금 사과를 하려고 하고 왜 이런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약간 좀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김종민 의원이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 민심의 감수성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민심의 감수성을 잘 읽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혁신위가. 그러니까 혁신위
구성된 혁신위원장, 김은경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은 사실 학자 출신의 그 외부 인사들로 다 이루어져 있고요. 반면에 이 당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 여의도 문법에 좀 익숙한 소위 말하는 민심의 감수성에 조금 예민한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 발언이 정치인의 발언이 사실은 하는 사람보다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정치를 하는 여의도 문법에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발언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반면에 이제 좀 여의도 문법에 익숙치 않은 이 혁신위원들은 그런 생각까지는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혁신을 하려는 사람들의 입장인데 오히려 당에 비해서 오히려 진전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사과를 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차재원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야권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선거와 연결져서 생각해 보면 상당히 불안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바로 그 때문에 당내에서도 상당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번 그러니까 지금 이 발언 파문 자체가 상당히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데 대해서 당에서 좀 심각성을 사실은 좀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지금 휴가 중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지금 이 혁신위가 이 파문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뭡니까 앞뒤 맥락을 다 자르는 것이다. 뭐 또 구시대적인 프레임이라는 식으로 자기 변명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 여론이니까 뒤늦게서 지금 김은경 위원장이 나름대로 유감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사실 그 유감이라는 표현 속에서 또 자기 변명이 지금 숨어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기 사과와 반성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사퇴 수습이 힘들 것이다. 그리고 또 지금 바로 이 지금 노인 폄하 발언 다음 우리가 좀 이따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또 부적절한 발언을 했어요. 뭐 자신의 임기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서의 뭐 치욕적에 대한 그런 발언들이 상당히 또 다른 파문을 낳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혁신의 그 무게, 이게 시대적 사명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과연 이 혁신위를 끌고 갈 수 있는 이 자질과 능력을 갖추신 분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아마 이재명 대표가 휴가에서 복귀하고 난 뒤에는 혁신위의 지금 이 전체의 하나의 존재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어제 혁신위 대변인이 사과할 뜻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오늘의 그 유감 표명이 얼마나 진실성이 있을지 이에 대해서 국민들은 얼마나 공감할지 이런 부분이 의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이 대한노인회에서는 이재명 대표 그리고 당사자들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 망발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나 이 의원은 사과를 하기를 바라고 민주당에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개별적으로 해명하는 전화를 했습니다만 대한노인회로 당사자와 간부가 와서 실제로 직접 해명을 하고 사과도 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망언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만이 그런 약속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약속을 할지 그 부분은 아직 좀 불투명해 보입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논란을 어떻게 하면 민주당으로서는 정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궁금한 포인트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웬만해가지고는 정리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김은경 위원장의 이야기는 마치 기름을 붓는 것 같아요. 예컨대 폄훼할 의도가 없었다. 그러면은 제가 명예훼손한 말을 해놓고 난 당신을 명예훼손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명예훼손이 안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라 가지고 정치적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이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김은경 위원장의 직업이 뭡니까? 법대 교수잖아요. 법학자잖아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법률가가 이렇게 기본적인 헌법에도 위반되는 이런 이야기를 할까?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고
거고 더더군다나 이제 투표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지분권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보면 선거권, 피선거권이 제한된 경우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자한테는 그 선거권 주지 않는다. 또 하나는 뭐냐면 금치산자와 같이 뭐 제정신이 아닌 때 그런 경우에도 이제 투표권을 주지 않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뭐 그런 분들이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나라를 누가 세웠습니까? 1953년 이제 그 전쟁 끝난 다음에 휴전된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우리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그렇게 이제 무시하고 박탈하고 선거권을 박탈한다? 여기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일부 몇몇 그 민주당 의원들 빼놓고는 전혀 공감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석고되지 않은 마음으로 진정성을 보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태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 발언의 당사자는 고개를 숙일 생각이 아직은 좀 없는 것 같고 당은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연세 드신 분들의 분노는 더 끓어오르는 분위기입니다. 국가 원로 단체에서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 역시 부모가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찌 왜 폐륜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 면전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퇴하고 정말 잘못했다고 100배 사죄하고 말이지. 그러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 이게. 자, 이현종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마음속에 울분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폐륜이라는 단어를 썼고 본인의 부모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 이런 말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에요. 네. 누구나 늙습니다. 늙는 게 좋아하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느꼈을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소외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마 상처가 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이 사신 형태를 보면 정말 중동에 가서 그 열사의 사막에서 돈을 벌어 오셨습니다. 또 베트남전에 참전을 해서 나라를 또 여러 가지로 또 도움을 줬습니다. 자, 간호사로 독일에 파견이 돼서 거기서 정말 구진을 하면서 달러를 벌어왔습니다. 자, 그렇게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어준 분들이란 말이에요. 국가는요,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주식회사는 뭐 많이 가진 사람이 표를 많이 행사하지만 국가는 전체 5천만 명이 다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미래 세대에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미래 세대한테 지금 부담을 떠안겨준 게 누군가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 부채가 450조나 쌓였습니다. 그리고 주택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좌절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준 그 어떤 민주당 정권이 이제 와서 어르신들 이제 이 후세대를 위해서 표를 적게 행사하겠다, 표를 뭐 주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동안 나온 여러 가지 노인표명 발언은 투표를 하지 마십시오 뭐 이 정도였던 것이었는데 저는 이번 사태가 굉장히 악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기본적인 권리인 투표권마저도 사실은 이 건드렸다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는 예전과는 좀 더 다른 또 휘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어떤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심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커 보입니다. 오늘 박광원 원내대표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요. 또 한병도 이해식 의원이 이 김호일 노인 회장에게 직접 사과도 했는데 자, 차재원 교수님. 당사자가 사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당이 자꾸 사과를 한다고 해서 불길이 잡히지는 않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김은경 위원장에 대한 비판 지금 여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뭐 사과 의견을 표명할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혁신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민주당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를 한다면 이 사태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저는 아마 그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지금 혁신위가 지금 제대로 된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진짜 곰곰하게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혁신위는 혁신안을 만들어냈을 경우에 당내에서도 호응을 받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혁신위의 지금 그 간판격인 김은경 위원장이 계속해서 지금 이 대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은행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점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뭐 오늘 보도를 보니까 지금 이 혁신위가 아마 이 지금
오는 8일까지 각 그 민주당 의원실을 돌면서 설문조사를 한다고 그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 안에 내용이 보니까 국민 지지를 회복하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는데 저는 약간은 진짜 이 지금 국민에 대한 신뢰 자체를 스스로 까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앞서 제가 뭐 당 차원에서의 그런 결단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은경 위원장 스스로가 자신의 거취에 대한 이 지금 고민을 정말 심각하게 해볼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거치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서주민 기자에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그 양이원영 의원이 어제 사실 이제 기름을 붓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오늘 사과를 하긴 했죠. 근데 논란이 되는 포인트가 또 하나 있었어요. 네, 뭐 제가 쓴 표현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오해라는 의미를 좀 사전으로 찾아봤는데요. 예. 그릇되게 해석되거나 뜻을 잘못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결국에는 듣는 사람, 성자가 되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조금 거칠게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당신이 잘못 알아들은 거 아니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란 이 표현 자체가 양희 의원 스스로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 오해라는 말보다는 그냥 잘못 쓴 표현 혹은 이 부적절한 표현이 으로 사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김은경 위원 혁신위원과 관련해서 이 발언과 관련해서 혁신위에서 지금 오늘 중앙당사에서 오후에 논의를 했었답니다. 대책회의를 했었는데 딱히 결론을 지금 내리지는 못한 것 같고요. 취재진들이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김 위원장은 이 취재진들을 따돌리고 지하를 통해서 빠져나갔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혁신위가 초기에 이 문제를 빨리 사과를 하고 수습을 했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혁신위에서는 연일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연명비례투표라는 아이디어를 접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선 수용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바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사과할 일은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죠. 네. 아무래도 이 연구자분들이 일상적인 표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상한 분들이 있다고 하면 유감이다. 이걸로 이제 가름이 된다고 그러니까 평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말한다고 해서 가름이 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네. 들으시는 분들이 계속 이제 용납이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이 될 줄 몰랐다라고 그 혁신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무슨 뜻이냐면 이 혁신위원들도 김은경 위원장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인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굳이 사과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제 혁신위원들만 빼고 나머지 국민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살다 여명 투표권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2030이 5060보다는 더 오래 살겠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2030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뭐 3장씩 주겠습니까? 그럼 5069한테는 1장씩 주겠습니까? 그런데 2030 중에서도 일찍 빨리 죽을 사람들도 있을 거고 5060 중에서도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알고 어떤 사람한테 구체적으로 몇 표를 줄 것인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한꺼풀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면 불치병 환자에 대해서는 투표권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놓고서도 이렇게 논란이 될 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다음에 혁신위원들 중에서도 뭐 서울대 법대 로스쿨 겸임 교수도 있고 법조인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전혀 걸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총체적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개혁해 보려고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혁신위 자체가 지금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참 답답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김은경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이에 대해서 또 반응이 있었는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은경 위원장은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대국민 사죄와 함께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혁신 위원장에 대해서도 당이 어떤 징계 같은 거 있을까요? 징계해야 됩니까 지금? 앞으로 그 좋은 안들을 내면서 혁신위가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다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주민 기자, 지금 뭐 민주당 내부의 상황이 좀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혁신위가 계속 이 순항할 수 있을지 이건 뭐 이미 이제 좀 순항은 어려워졌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 과연 혁신위를 해체할 건지 여부도 이제 관심사예요. 네. 당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뭐 지금 의원들마다 온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꽤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특히 사퇴까지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의원들 역시 이 김 위원장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사실은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지금 선을 긋는 혁신위와 달리 당 지도부가 어쨌든 사과를 하고 있는, 그래 몸을 낮추고 있는 것도 이런 고민이 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다면 혁신위의 본분이죠. 혁신안은 제대로 내놓고 있느냐? 사실 이것 봐도 좀 참신함이 떨어진다, 재탕 아니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득보다는 좀 실이 많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오늘 교수님도 그렇고 유 위원님도 그렇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뭔가를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사실 휴가 중인 이재명 대표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게 사실 본인이 출범을 시켰기 때문에 또 김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사실은 뭐 끌어낼 방법이 사실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이 대표 입장에서 바로 김 위원장 혁신위를 좌초시킨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또 본인의 리더십에도 타격을 받기 때문에요. 아마 이 부분 고민이 상당히 좀 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어제 이제 김은경 위원장이 어떤 자리에서 이제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때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임명받았는데 윤석열 밑에서, 대통령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고요.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 이런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왜 치욕스러웠는데 임기를 다 마쳤을까? 이런 반론도 오늘 국민의힘에서 나왔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거나 지금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금감원 부원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의 밑에서 일을 했던 분이죠. 그렇다면 본인이 이제 임기를 그렇게 끝까지 이제 했다라 그러면 최소한 대통령이라는 말은 붙여줘야 되지 않는가. 이게 기본적인 공직자의 예의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어떤 하더라도. 그러니까 둘째는 지금 치욕스럽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원래 금감원이나 이런 데는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만은 금감원장이 그만두게 되면 3명의 부원장이 있습니다. 근데 3명 부원장들이 이제 그동안 보면 동반 사퇴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김은경 위원장은 끝까지 지금 3년을 채웠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밑에서 어쩌면 행정부가 이 대선에 따라서 대통령이 바뀌면 국가의 어떤 운영 방침도, 정부의 운영 방침도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그게 치욕스러운 분이 왜 거기 계셨죠? 저는 그럼 치욕스럽다는 본인이 나오셔서 그런 분에 대해서 비판하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윤 대통령 밑에서 본인이 끝까지 임기를 채웠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와서는 치욕스럽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치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걸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치욕스럽다 이야기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고 더군다나 지금 본인은 일단 당 혁신위원회입니다. 당의 여러 가지 문제들 등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천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뭔가 또 강성 발언을 해서 뭔가 좀 이렇게 지지자들한테 좀 이게 받겠다는 그런 어떤 저는 취향으로 보여요. 예. 그렇다면 과연 이게 개인의 어떤 정책 행보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당을 혁신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좀 헷갈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홍현주 기자. 그 연봉이 3억 원이 된다 이런 얘기도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나왔었잖아요. 그 얘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 부위원장직 연봉이 3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연봉 3억짜리 꿀직장 임기를 끝까지 채우고 이제 와서 치욕을 운운한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리를 해보면 김은경 위원장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3월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에 선임이 됐습니다. 3년 임기를 다 채우고 물러났으니까 지난 3월에 물러났습니다. 정권이 바뀌고서도 1년을 더 근무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금소처장 중에 임기를 다 채운 건 김은경 위원장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월급 꼬박꼬박 받으며 알박기로 잘 지내다가 이제 와서 그 세월은 치욕이라고 한다라고 했고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국민들 눈에는 좋은 자리 내려놓기 아쉬워 구질구질하게 버티면서 임기를 다 채운 것이다라고 비꼬았습니다. 또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누가 임기를 맞춰달라고 잡았느냐 노인 폄하 망언을 덮으려 본색을 드러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윤 대통령 연봉이 올해 연봉이 2억 4,400만 원이라고 아까 누가 알려주더군요. 자,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오후 7시에 양이원영 의원, 한병도 의원, 민주당의 이 두 분이 대한노인회를 방문해서 사과의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때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탈당했던 무소속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 검찰이 또 다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뿐만 아니라 김 의원 가족의 명의 지갑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한 흔적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홍현주 기자의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가족이라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바로 김남국 의원의 어머니입니다. 예. 이 김남국 어머니 70대신데 새벽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점이 검찰 조사에서 지금 파악이 된 겁니다. 또 여동생 명의 지갑에서도 거래 흐름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정상적인 거래일 가능성도 있지만 특히 70대 어머니가 새벽 시간에 거래를 했다는 점, 또 거래 시간과 횟수 등 거래 패턴이 김남국 의원 계좌의 거래 패턴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들여다보는 중이다라는 게 이 검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가상자산 구입 대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받았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패턴이 일반적인 경우하고 좀 달랐다 이런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 좀 특이하다고 검찰은 판단한 거죠? 네, 김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과 후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좀 변동성이 낮은 계좌를 위주로 거래를 했는데 2020년 이후에는 위믹스와 마블엑스, 메곤코인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계좌를 위주로 거래를 했습니다. 예. 특히 이 위믹스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알려졌는데 김남국 의원이 산 이후로 평가액이 최고 10배까지 뛰었습니다. 20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최고가는 200억 원, 10배까지 뛴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코인 메콘과 마블엑스 이름도 좀 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미미한 잡코인이라고도 불리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 의원이 산 뒤에 상장되면서 급등하는 패턴이 이렇게 두 차례 반복이 됐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김 의원이 가상화폐 구입에 있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거나 또 이를 가족에게 알려줬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김 의원 입장을 듣기 위해서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했는데 응답하지 않았고요. 다만 김 의원은 미공개 정보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다 실명 인증이 된 제 계좌만 썼고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 계좌 쓴 적이 없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관련해서 어떤 사안을 하시나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기자님? 어떤 코인? 어떤 가상화폐?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저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결국에는 이제 차명 거래 가능성을 이제 볼 수 있다. 가족을 통한 차명 거래 가능성. 근데 차명 거래가 코인의 경우에는 쉽습니까? 특히 흔히 저희가 예. 주식 거래를 할 때는 공인인증서 같은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가상자산 거래에는 이 같은 절차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명 거래가 훨씬 쉽고 또 자주 있는 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쪽에서는 흔해요. 그러니까 배우자 명의나 좀 부모님 명의라든가 이런 식으로 동원하는 경우가 아주 흔한 경우고요. 그러니까 은행 계좌나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돼서 넘어가야지만 차명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이디 비밀번호만 넘겨주면 끝이에요. 자, 이 말대로라면 국회의원의 이제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가족도 좀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도 국회의원 배우자까지 가상자산을 공개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여야 모두 의원 본인 조사에는 동의는 하지만 배우자나 자녀의 정보까지 공개하는 거에는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정혁준 변호사님, 지금 현재 나온 얘기가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것 그리고 검찰 주변을 저희가 오늘 취재를 해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린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차명 거래 가능성 그리고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데 가족이 산 시점과 거래한 시점과 또 김 의원이 거래한 시점이 비슷하다면 그런 의혹에 힘을 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우리나라는요 이제 금융실명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예. 금융실명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처벌도 받고 그러는데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새로 나온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규제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구멍이 많은데 이 구멍을 파고든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김남국 의원의 70 넘은 모친께서 진짜로 그 가상 그다음에 이것도 뭐 비트코인이나 그런 유명한 그 코인을 한 게 아니고 아주 신생 코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아주 대단한 할머니이신 거죠. 그런데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그 비트코인이나 어쨌든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명의로 하지 않고 특히 이제 노모 명의로 했다. 그거는 더더욱이나 그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김남국 의원의 가장 큰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공직자윤리법도 뭐 실질적으로 위반하고 그랬지만 태도가 문제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나왔듯이 마치 국민들을 그 기자들을 뭐 무시하는 것처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식의 태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진지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남국 의원이 오늘 보도에 대해서는 아직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과거에는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지금은 법치주의로 위장한 사기꾼에 의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이렇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법치주의로 위장한 사기꾼 이거 누굴 얘기하는 거죠? 뭐 본인은 아마 윤 대통령을 겨냥해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자문자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문자답.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요, 국회의원이 되면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면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라고 선서를 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김남국 의원을 보면 일단 본인이 뭐 지금 현재 이제 불법 여부는 이제 가려지겠지만 상임위 본회의 시간에 상당 부분 이제 코인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받는 임무는 뭐냐 하면 본인이 그 국민을 위해서 법을 잘 만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직책을 열심히 해야죠.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 안 하고 딴짓한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본인이 스스로가 이런 어떤 법치주의를 어겼습니다. 즉 헌법에 국회의원의 성실의 의무를 기본적으로 본인은 어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 스스로 법치를 어겼고 두 번째는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본인은 지난 2022년도 후원금 1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할 때 본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신발에 지금 펑크가 났다. 그리고 내가 지금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는 것도 힘들어서 참았다. 뭐 등등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정청 의원과 함께 한 푼 줍시오라고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1등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많은 후원금을 낸 분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한 200억 자산가, 물론 지금 최고점일 때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자산가가 실제로 재산은 한 10몇 억밖에 등록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는 구멍난 신발을 신는다, 아이스크림도 돈이 없어서 못 사 먹는다, 라면만 먹는다, 이런 청년 정치인에게 아낌없이 지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사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진정으로 법치주의를 위반하고 사기꾼은 누구일까요? 그럼 뭐 시청자 여러분의 몫에 맡기겠습니다. 예.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는 검찰이 빨리 수사에 속도를 내서 진실을 빨리 가려주시기를 저희도 촉구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이 구속된 남편을 회유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해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을 검찰이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전 부지사의 부인의 주장 먼저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흥분해서 그랬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재판장에서 소리 지른 거는 이게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냐. 결국은 잡아다가 놓고서는 들들 볶아갖고 이재명 방북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한 거 아닌가. 자, 홍현주 기자. 지금 어떤 혐의로 입건이 된 건지 그 부분을 먼저 정리해 볼까요? 네, 경기도 대북 사업 자료 유출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6월에 입건이 됐는데 지금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검찰이 백 씨에게 대여섯 차례 소환 통보를 했지만 응하지 않아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백 씨가 받고 있는 혐의 경기도 전 평화협력국장, 이분이 그 이전 지사 측근인데 이 전 국장에게 2019년 대북 사업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검찰은 백 씨 등이 이전 부지사의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문을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경기도청 내부망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계좌 자금 흐름을 조사하던 중에 이 백 씨 계좌에서 최소
수억억 원의 자금을 발견하고 그 출처에 대해서 조사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 남편이 누군가로부터 받은 돈을 가정주부인 백 씨가 숨겨줬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점까지 수사에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돈, 수억 원의 돈이 출처가 어느 것이냐, 이게 바로 이제 가려져야 될 부분인데, 이제 백 씨는 계좌의 돈이 적금과 보험금이었다. 그리고 자료 유출에 대해서는 전화로 다 소명을 했다. 이런 입장이에요. 정혁진 변호사님, 이제 피의자로 일단 신분이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위가 가려질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죠? 피의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요, 그 이전에는 참고인이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피의자로 전환했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돼서 사건이 공식적으로 입건이 됐다는 뜻이고요. 예.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지금 백 씨가 6번이나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범죄 혐의가 있고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검찰에서는 그 백 씨의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마 다른 종류의 증거들을 확보했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발부되기 전에 뭐 직접 이제 또 이번에 이제 그 출석을 요구하면 7번째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번에는 자진해서 출석해가지고 본인이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생각됩니다. 예, 차재원 교수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이전 부지사를 이제 면회를 한 사실들이 지금 계속 공개가 되고 있고 저렇게 부인도 계속 일종의 민주당 의원들과 지금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어떻게 연결이 될지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재판에서나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반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뭐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사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남편하고 충돌을 하면서 남편의 진술 번복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면서 상당히 이 여론의 주목을 끌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검찰이 지금 부인의 계좌에 거액이 발견됐다는 기사가 흘러나오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장애 소위 말하는 여론전을 주도하고 있는 아내에 대해서 일종의 뭐랄까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압박을 가한 것이 아닐까라고 예.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아내의 통장이 뭐 관련 수사를 하다가 드러났다고는 하지만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별건 수사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본다고 한다면 사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주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에 대한 나름대로의 법적 정치적 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힘을 합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그 민주당의 노력을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향후 지금 전국의 일종의 뭐랄까요, 이 지금 방향타를 가름할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전 지사의 부인에 대한 수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희도 잘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 그리고 부인 김혜경 씨 사이에 폭행이 오고 갔다 이런 주장을 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법원이 김혜경 씨에게 직접 출석해서 폭행 피해 여부를 묻는다고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당사자를 이렇게 직접 불러서 그 증언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 사실 당사자로서는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굉장히 좀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소환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걸 정리를 해보면은 재작년이죠. 2021년 11월에 그때가 대선 레이스가 한창 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혜경 씨가 새벽에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김혜경 씨하고 이재명 대표는 집안에서 갑자기 김혜경 씨가 쓰러졌다가 구토도 나오고 현기증이 나서 쓰러져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얼굴을 다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세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다. 부부싸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인 폭행이 있었다. 그랬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발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세연 측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형사소송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 허위 사실이냐 아니면 진짜 있었던 일이냐 이거를 가리는 것이 필요한데 이 사실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당사자인 김혜경 씨하고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 가지고 이재명 대표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긴 좀 그러니까 아마 이제 김혜경 씨를 부른 것 같은데 이 경우에 증인으로 소환이 됐을 때 반드시 나가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증인이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나오라고 하고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로 5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김혜경 씨가 진짜로 증인으로 나서서 이제 증언을 할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부인 김혜경 씨가 당시 낙상 사고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그걸 때려가지고 그렇다는 소문이 있다면서요. 네.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제가 요번에 제가 좀 사고가 있어서 다쳐보니까 정말 옆에서 이렇게 손잡아주는 남편이 있다는 게 너무 든든한 것 같아요. 제가 잠시 기절을 했었는데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이 사람아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 좀 되게 뭉클했어요. 당신 그날 나 쓰러져서 이거 혼절해가지고 눈도 제대로 못 뜨고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미안하고 막 그거 진짜 살아온 몇십 년이 그냥 휙 막 지나가면서 너 앞으로 좀 잘해야 되겠다. 당시에 김혜경 씨가 며칠간 두문 물출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억측들도 나왔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저 주장을 법원에서도 그대로 하게 된다면 지금 가세연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김혜경 씨가 입장을 그대로 갖고 간다고 한다면 사실 가세연의 그 주장 자체가 근거를 상실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의 부부 말고는 진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한 당사자인 부인이 아마 법정에 출두를 해서 상당히 그런 증언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아마 이제 지금 신빙성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말을 바꾸는 거 아닐까라는 기대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입증을 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좀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이재명 대표 부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마 모욕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이 본인들이 겪었던 일들을 진실대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민주당 지지자 A씨가 이순신 장군 만화에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의 얼굴을 합성해서 SNS에 무단 게시했고 또 정 최고위원도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었어요. 그런데 해당 만화가 이진성 씨가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에 대한 사과도 요구했는데 저희가 이진성 작가와 직접 접촉해서 통화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결과적으로 마치 제가 특정 정당에 그림을 제공한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마치 자기 그림인 것처럼 자식 같은 그림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정치 수단으로 사용되고 반대편 당의 입장에서는 조소의 대상으로 그게 이용된다라는 게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일반 국민들보다도 더 높은 어떤 도덕성과 저작권에 대한 의식이 더 높으셔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가볍게 여기시는 게 아닌가. 저 문제도 법적으로 또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휴가에 들어간 윤 대통령이 지난달 부산 자갈치 시장을 방문해서 상인들을 직접 만났었죠. 이 자리에서 붕장어에게 물리는 작은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그때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제일 수고 시간으로 보내세요. 이제 사고 잡으라고. 자갈치 붕장어 신기하다고. 대통령이 깜짝 놀라는 모습까지 봤는데 홍현주 기자, 지금 대통령실을 출입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상처가 좀 제법 많이 났다면서요, 저때? 네, 그렇다고 합니다. 또 윤 대통령이 잡은 게 붕장어인데 이빨이 꽤 날카롭죠. 하필 자주 쓰는 오른쪽 손목 부근을 물려서 윤 대통령이 지금 치료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상인의 즉석 제안에 따라 이 장어를 잡게 되면서 이런 에피소드도 생긴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장어의 좀 더 위쪽을 잡아야겠죠. 윤 대통령은 이 직후 만찬에서 붕장어 요리를 직접 또 먹
먹기도 했는데요. 참고로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가 시장에서 사는 물건이나 음식은 모두 개인 돈 사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종종 사비로 해산물을 사서 다 요리해 먹을 거다라면서 관저까지 구입한 음식들을 직접 들고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 수산업 활력 제고 차원에서 해산물을 시식하는 행보를 종종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현종 의원님. 네. 물렸다고 해서 사실은 이렇게 물리는 장면이 이렇게 많이 그렇게 다칠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생각보다 상처가 그렇죠. 깊었다는데 지금 휴가 중에 아마 치료를 받고 계시는 것 같은데 휴가에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이제 전국 구상을 실제로 이제 집행을 할 텐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참 대통령의 휴가는 휴가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있던 고민을 집중적으로 하는 기간이고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항상 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중요한 발표들이 있었죠. 금융실명제라든지 뭐 인사라든지 등등. 이 휴가 때 이제 집중적인 이제 보고가 있는데 아마 대통령도 지금 저도 쪽에 아마 가 계실 걸로 보이는데 지금 뭐 하루 거의 뭐 쉬지 못할 겁니다. 계속 보고받고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일단 인사 문제가 꽤 많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장관들에 대한 이제 교체 이 문제 걸려 있고 또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이제 교체 문제 걸려 있고요. 또 하나는 대법원장 문제가 또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9월 달이면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대법원이 그동안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윤 대통령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지 또 어떤 인물을 선택할지 이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뭐 현재는 이제 방통위원장이 이제 곧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만은 이제 그런 문제라든지 일단 인사 문제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둘째는 대통령이 바로 휴가 가시기 전에 LH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 문제에 대한 거, 수해 문제에 대한 거 이런 데 대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아마 대통령의 집중적인 고민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오늘 4일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지난 5월에도 영장이 한번 청구가 됐었는데 당시 국회에서 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먼저 서주민 기자와 법원에서 다루게 될 의원들의 혐의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서 기자. 네. 의원들의 혐의를 먼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뭐 두 의원의 혐의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예. 그 가운데 일단 먼저 돈 봉투를 직접 돌렸다라고 하는 윤관석 의원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를 뿌렸다는 거냐? 이 영장에 적시된 건 모두 이렇게 6천만 원입니다. 이 돈은 강내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요구를 해서 마련했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예. 자, 그 돈을 현역 의원들한테 지금 줬다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건넸다는 거죠? 예, 6천만 원을 300만 원으로 나눠 담으면 봉투 20개가 나오죠. 예. 이 먼저 20개 가운데 먼저 이 10개는 4월 28일 오전에 이 외통위원장 소회의실에서 있었던 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의원이 나눠줬고 또 나머지 봉투 10개는 다음 날 오후에 윤 의원이 직접 의원회관을 돌면서 돌린 것이다. 이렇게 검찰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영장이 같이 청구된 그 이성만 의원도 이 돈 봉투 가운데 하나를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이 돈이 받았다는 게 논란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그 20명 받았다는 20명 의원들의 명단이 이제 다양한 형태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이제 돌아다니게 했었는데 검찰이 20명이 누군지 파악을 한 걸로 지금 취재가 되고 있죠. 예, 검찰이 그 사이에 이 누구였는지 이걸 상당 부분 좀 특정했다, 진척했다 이런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예. 사실 체포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지금 비회기 기간이라는 이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 전격적으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 것도 1차 영장 청구 이후에 말씀하신 돈을 받은 의원들이 어느 정도 좀 특정이 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예, 사실 지난 6월에 체포 동의안 표결 때 윤관석 의원의 경우는 이렇게 불과 8표 차이로 부결이 됐었는데요. 검찰 수사대로라면 잠재적인 피의자인 현역 의원 20명도 표결을 이때 같이 동참을 한 건데 윤 의원이 구속되면 가장 먼저 수사의 화살을 받게 될 의원들이 이 당시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건 사실 좀 뻔한 얘기죠. 예.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정혁준 변호사님, 지금까지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이번에 새롭게 청구된 내용이 이전의 구속영장과 비슷하다.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법원의 심사를 받게 된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걸 텐데 네네. 발부 가능성 그리고 발부가 된다면 또 민주당 의원들 20명이 연루가 돼 있다는 것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 큰 파장이 몰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는요. 영장의 발부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왜 그러냐면 강내구 감사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5월 26일에 구속 기소가 됐는데 그런 다음에 지난 7월 11일에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강내구 감사가 뭐라고 인정을 했냐면 윤관석 의원한테 3천만 원 줬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강내구 감사만 구속된 게 아니고 그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도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박모 보좌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보좌관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 구속할 필요 없다. 구속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구속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은 보좌관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면은 보좌관이 구속됐는데 국회의원이 구속이 되지 않은 똑같은 혐의라고 했을 때 구속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재판부예요. 왜냐하면 8월 4일에 그 영장 이제 실질 심사를 담당할 그 부장 판사가 누구냐면은 그 강내구 감사가 영장이 2번 청구가 됐거든요. 예. 4월하고 5월에 각각 청구가 됐는데 4월에는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근데 그때 그 재판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단정하기 어렵다. 그다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말이 되나 싶었는데 어쨌든 영장이 기각됐다가 5월에 다시 청구해서 다른 재판부에 의해서 강내구 감사가 구속이 됐는데 이번에 윤관석 의원을 담당하는 부장판사가 그 영장을 기각한 부장판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그 결론을 내릴지 영장을 발부할지 아닐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관련된 그 의원 20명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은 민주당의 방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8월 4일에 이번 주 금요일에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아마 법원에서 상당히 아마 고심을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이 두 의원에 대한 이 지금 영장 재청구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그 지금 논리 중에 하나가 국회가 부결한 체포영장을 다시 검찰이 청구한 사례는 자기는 보지를 못했다는데 저 또한 사실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영장을 청구한 시기가 지금 비회기 중에 신청을 했다. 예.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검찰이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과연 법원이 어떻게 새겨드릴 것인가의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송영길 전 대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진실보다는 이 지금 검찰의 목적은 야당 의원들의 구속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 지금 정치적인 항변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법원이 상당히 이 법률 그러니까 이 구속영장을 심사하는데 나름대로의 근거를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나의 잣대로 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도 앞서 강내구 전 감사 같은 경우는 지금 구속이 됐지만 이 지금 두 사람은 사실은 현역 의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두 가지 기준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증거인멸, 도주우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어떤 판단을 할지 지켜볼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혐의의 중대성도 함께 이제 법원이 판단할 물론 거니까요. 그렇죠. 예. 앞으로 이틀이 남았네요. 영장 실질 심사 결과 저희들이 자세히 또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분과는 여기까지 논의 토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치부 한송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한 기자,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한동훈 빨간 책 정치 입문서입니다. 예, 유럽에 3월 달에 출장을 갈 때 들고 와서 화제가 됐던 그 책이죠? 예, 그 책이 2500년 전의 그리스 역사가 이 투키디데스가 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였죠. 예. 고대 그리스 역사의 중요한 책으로 꼽히는 이 책은요. 신흥 강대국 아테네와 이 스파르타 사이의 패권 다툼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한 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조언을 했는데 이 책 내용이 등장한 겁니다. 예. 들어보시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알고 그 일을 잘 설명할 수 있고 나라를 사랑하고 부패하지 않는 사람을 훌륭한 공직자라고 말한 부분이 나옵니다. 2500년이 지났지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공직자가 되시기를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한 저 내용이 이 빨간 책에 들어있다 이거군요. 예, 맞습니다. 아테네 정치가 이 페리클레스 명년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 이 나야말로 누구 못지않게 무엇이 필요한지 볼 수 있는 식견이 있고 본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조국을 사랑하고 돈에 초연한 사람이라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이 전쟁에 반대하는 아테네 시민들을 설득하면서 페리클레스가 자신의 장점 4가지를 설명한 건데 최근엔 지도자의 4가지 조건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현장에 이제 신임 검사들이 저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참석자에게 물어봤는데 좀 해당 발언이 끝나고 박수가 쏟아지고 좀 분위기는 좋았다고 합니다. 좀 분위기가 좋았다. 자, 근데 저 책이 지금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정치 입문서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해석들이 있는 거죠? 예, 사실 한 장관이 지난 3월에 유럽 출장길에 겉표지가 빨간색을 들었을 때부터 이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었는데요. 특히 한 장관의 정계 진출 메시지가 조금씩 던져지는 거 아니겠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예.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책에 이 지도자의 자질이나 정치인이 쓸 만한 연설 문구가 많아서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이 정치에 관심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 장관은 늘 총선 출마설엔 이 선을 긋고 있고 공직에 전념하겠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혹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저와는 전혀 무관한 건데 저도 참 이거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법무장관으로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더 선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냥 하루하루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총선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이제 얘기를 국회에서 했는데 어쨌든 여의도에서는 한 장관의 입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이 야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부터 이 야당 정치인들의 이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올 때마다 이 혐의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야당과 이 강경 대치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이 총선에서 뛸 간판 선수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장관에게 계속 이 러브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인도 정치에는 선을 긋고 있고 윤 대통령도 좀 더 크게 한 장관을 쓸 거란 관측이 여권 핵심부에는 많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그 한 장관이 총선 출마의 뜻을 접었다는 정치인 경향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판단을 스스로도 하고 윤 대통령도 거의 동의를 하셨다는 그런 정도의 말을 전해 들었는데. 저런 식의 관측들은 지금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얘기긴 한데 정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 장관의 출마 여부를 완전히 닫아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 최근 한 장관은 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이 야당 의원들과는 대차게 싸우면서도 이 첫 지역 일정으로는 전남을 가장 먼저 찾거나 제주 4.3 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을 찾아서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약속하면서 이 벽을 허무는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차기 대선 주자로 체급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총선으로 갈 거냐 대선으로 갈 거냐 이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예, 첫 번째 물음표 한동훈 빨간책 정치 입문서의 느낌표는 투키디데스 함정 피해야로 뽑아봤습니다. 예. 이 투키디데스 함정은 기존 패권 국가와 이 빠르게 크는 신흥 강대국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건데요. 총선이 가까워 올수록 민주당은 기승전 한동훈을 외치게 될 겁니다. 한 장관과 엮이면 이슈가 되기 때문일 텐데 한 장관도 흔들리지 않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하겠네요. 자, 두 번째 물음표로 넘어가 볼까요? 예, 두 번째 물음표는 김명수 후임 20일 전후의 지명입니다. 예,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이제 드디어라는 표현을 쓰는데 24일에 끝나나요?
예, 맞습니다. 김 대법원장 임기가 오는 9월 24일까지. 9월이요? 네. 예. 근데 통상 대법원장 지명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기까지 통상 한 달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달 20일 전후에 새 대법원장이 지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새 후보들도 지금 인사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감증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군요.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데가 관심이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후임으로 어떤 분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지금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는 김용덕 전 대법관, 그리고 오석준 대법관, 이종석 헌법재판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김용덕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면서 사법행정에도 밝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요. 다만 이 대법원장 정년이 만 70세여서 만 66세인 김 전 대법관은 대법원장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첫 대법관으로 임명된 오석준 대법관과 이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이종석 헌법재판관도 물망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대법관 후보에 유력 거론됐던 이 이균용 법원장이나 홍승면 부장판사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이런저런 설화 그리고 범죄 혐의로 인해서 지금 고발이 된 상태고 그게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과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뒤 수사가 시작된 게 2021년 2월입니다. 예.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좀 희미하였고 임성근 부장판사님과 그리고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2년 반 가까이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그동안 검찰은 핵심 키맨들을 덜 조사했다는 이유로 김 대법원장 조사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핵심 키맨들 어디까지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김인겸 고법 부장판사가 핵심 키맨인데요. 예. 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일요일에 검찰에 출석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에게 임성근 부장판사와의 면담 내용을 추궁했고 김 부장판사는 당시 면담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대법원장 면담하고 난 후에 차를 한잔 마시면서 대법원장이 탄핵 운운하면서 사표를 못 받겠다고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거든요. 저는 그런 취지의 말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했는데 기억 못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예, 이 김 부장판사 조사만 마무리되면 김명수 대법원장 조사 차례가 됩니다. 예, 아까 한성원 기자도 설명을 했지만 이게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6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 핵심 관련자인 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를 의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논란도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까지 취재한 바로는 검찰에서 김 대법원장 수사 종결 시기를 오는 9월 퇴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퇴임 이후로? 예, 아무래도 이 현직 대법원장 기소에 대한 부담감 등을 고려해서 퇴임 이후에 수사가 종결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물론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이 기소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했지만 검찰은 김 대법원장을 조사한 뒤에 결론을 낼 것이라는 이런 원론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김명수 후임 20일 전후의 지명의 느낌표는 좀 셀 수는 있지만 불의의 시대는 막 내린다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예. 이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의 말이죠. 법관은 최후까지 오직 정의의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의의 변호사였는지는 이 국민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o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so much for being away from your families for these past weeks, for coming over to this other side of the world to be there to help our communities and our people. We will never forget it. Thank you for being here. Have a good flight home. And again, 감사합니다.
자, 말로 다투는 화투 코너. 오늘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강훈식 민주당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 훈남이 나오시니까 분위기가 금방 훈훈해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먼저 김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구가 경기도 최북단이죠. 동두천, 연천 여기인데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오른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한데 총선 민심,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우선은 진정한 정권 교체의 활용 점정이다, 또 시작점이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 총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아주 중요한 선거라고들 많이 말씀들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이제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양당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무당층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약 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30% 나오고 특히 한 20대, 30대에서는 약 50%의 무당층이 있는데 그 무당층, 즉 중도로서의 확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이제 관심 갖고 또 집중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그 중도층에 대해서는 내가 어떠한 당이 어떻게 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 당이 더 낮은 자세로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함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강훈식 의원님은 충남 아산 의리 지금 지역구신데 충남은 이제 항상 캐스팅 보트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민심 동향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저는 뭐 선거 때까지 여론조사의 지형들은 여러 번 바뀌기 때문에 지금의 민심이나 여론조사가 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충청의 경우는 이번에 저희가 홍수 피해가 되게 집중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 13군데 중에 7군데가 다 충청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뭐 청양의 피해 복구를 다녀왔고 우리 당도 부여에 당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갔다 왔습니다만 일단은 시설 피해가 되게 크고요. 현장에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작년에도 피해가 있었는데 올해도 또 피해가 있다. 예. 그래서 빚을 내서 농사 지었는데 이게 한순간에 또 물거품이 됐다. 이런 절망감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 김성원 의원 계시지만 여당이나 정부가 이 피해 복구를 좀 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 보이고요. 야당도 그런 문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어떤 농민들의 시름들을 잘 달래는 것이 저는 지금은 가장 중요한 민심의 바로미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재난 상황에서는 여야가 힘을 모아서 국민들의 아픈 곳을 보듬어 줘야겠죠. 네. 자, 김 의원, 어제 계속 이제 민주당 혁신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불거졌는데 당으로서도 여러 가지 이거 예민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이 이제 폭염 위기 경보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더 열받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기본적인 인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얼마나 헌신적인 그런 노력을 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크게 놀란 점이 두 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것을 옹호하는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한 점이 있어가지고 이런 분위기가 민주당 안의 분위기인가라는 그런 좀 생각도 들었었고 이제 두 번째는 오늘 대한노인회에서 그 일종의 이제 성명서 같은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성명서 내용이 이제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습니다마는 오늘 깜짝 놀란 것이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오늘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냈더라고요. 무도한 정권에서 국민을 지키는 것은 민주당뿐이다. 그래서 아니 지금 이렇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그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세대 간의 갈라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정말 잘못된 발언, 이 불효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에 대한 사죄와 또 어르신들에 대한 사과가 분명히 있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문제가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수습하는 방법이 좀 중요한데 김은경 위원장 본인과 혁신위는 명확하게 어떤 사과 입장을 밝히지 않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이고요. 대신 당은 좀 위기의식을 갖고
사과하는 모습들 보이려고 하고 조금 있다가 7시가 되면은 이제 양이원영 의원하고 의원 한 분이 더 이제 대한노인을 방문해서 사과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분위기 아니 오늘 뭐 이미 그 2명의 의원이 찾아가서 사과 오전 말씀을 했죠. 올렸습니다. 예. 오전에. 그래서 당의 전략기획위원장 한병도 의원하고 그리고 이해식 조직사무부총장이 갔습니다. 이해식 의원은 혁신위원회 또 멤버이기 때문에 예. 오늘까지 3시까지 와서 사과를 해라 이렇게 노인 회장님이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근데 당장 일정 때문에 오늘 못 온다라는 말씀을 양해드리기 위해서 먼저 방문했다는 걸 보면 저는 뭐 그리고 내일 또 우리 원내대표가 공식 방문해서 사과의 말씀을 아마 드릴 예정이니까요. 아, 내일이요? 네, 그게 보도가 막 이 방송 들어오는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일 박광원 원내대표가 사과의 공식적인 말씀 또 올릴 거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양이원영 의원도 같이 이제 아마 참석해서 그런 말씀을 드릴 거라고 한다고 하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우리 당이 뭐 이렇게 몇몇의 의원들의 설화 또는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당 전체가 호도당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제 저는 이제 김호일 노인 회장님 저한테 전화도 하셨어요. 아, 직접이요? 네, 직접 예. 전화하셔서 이게 다 그렇지 않은 거 알고 있지만 이런 발언들이 왜 나오느냐. 당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직접 전해받기도 했는데요. 저는 특히나 우리 오늘 박광원 원내대표가 어머니 세대 또 부모님 세대의 헌신 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민주당이 잘 알고 있고 특히나 세대 통합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본인의 진위가 그렇지 않다라고 친다 하더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발언에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이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세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것은 더욱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응도 좀 미흡했다라고 좀 판단하고 이 과정 속에서 그래서 사과할 일은 아니다라는 식의 느낌으로 말할 문제가 아니라 명확하게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보고요. 그런 흐름을 보면 당 전체의 기류와 흐름이 내일 원내대표, 오늘 전략기획위원장, 조직사무부총장이 가고 내일 원내대표가 가는 거 보면 전체 흐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어르신들이 진정성을 어르신들께 보여드리고 설명하면 또 이해하시고 또 용서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제가 먼저 하나 좀 여쭤볼게. 자, 지금 이제 당에서는 주요 핵심 당직자들이 가서 어르신들에게 지금 사과를 하는 모습인데 당사자의 사과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사자도 사과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마 그렇다면 되게 부담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원내대표가 가서 사과를 한다는 거는 오늘 이제 혁신위원장이나 혁신위원들이 보게 될 테니까요. 예. 그런 부담들을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건의 가장 진원지이고 또 근본적인 것이 김은경 혁신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뭐 부총장께서 가시든 박광원 원내대표께서 가시든 이런 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우선은 김은경 혁신위원장께서 진정성을 가지고 빨리 방문해서 그분들의 섭섭하신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분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드렸을 때 저는 이 일이 매듭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장하고 혹시 소통해 보셨습니까? 저는 원래 소통하는 사이는 아닙니다. 예, 네. 그렇습니까? 그럼 주류 내부에서는 지금 사과를 하기 위해서 설득 작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거는 주류 내부나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예. 본인의 발언을 조율하고 당 지도부랑 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혁신위가. 그렇게 되면 그게 또 다른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전체 맥락에서 사실은 신중을 해야 되는 입장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인의 발언이라는 걸 언제 어떻게 잘릴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앞뒤에 문단이 설령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 아마 저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충분히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반영된 전체 당의 의원들의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들을 내놓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 오늘 여야 각 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지적하는 발언 그리고 걱정하는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분은 원래 혁신도 관심이 없었고 그저 이재명 대표를 호위하다가 내년 선거에서 공천받으러 오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전문적인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발언이 이거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이 혁신위가 과연 계속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제 내부적으로 지금 논란이 한창 진행 중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어쨌든 이달 말까지 혁신위가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사태나 이런 걸로 또 다른 혼란을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맡겨놓은 결과물들을 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체로 뭐 자초냐 아니냐라고 보는 것보다도 이번 사과 국면을 얼마만큼 잘 어르신들에게 마음을 돌려놓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고요. 예. 그걸로 발생됐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설명들과 과정들이 좀 논의되는 게 좀 우선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좀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그 김은경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당에서는 이제 고액 연봉까지 받으면서 3년 임기를 다 그럼 왜 마쳤느냐? 치욕스러우면 이런 반응이 나왔었잖아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우선은 기본적으로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공개석상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고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것이 치욕스러웠다. 이렇게 예의 없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먼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연봉 3억에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이렇게 일종의 이제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아니 이것은 지금 뭐 앞뒤 잘 분간을 못하고 이런 발언들 아닌가. 혁신위원회에서 혁신을 하고자 했을 때는 본인 자체가 가장 깨끗한 상황에서 당을 혁신해야지 되는데 저는 혁신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김은경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또 사죄하고 또 사과하고 혁신위를 이제 사퇴 해지되지 않나. 혁신의 동력은 없어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당 걱정을 김성원 의원이 많이 해주셔. 네. 우리 당 혁신위까지. 원래 여기 나오면 다들 상대방 걱정을 많이 하시죠. 저는 걱정이 별로. 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 정부에 있었던 사람의 자리 논의들을 늘 해왔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로 바뀌면서 이전에 있었던 분들은 왜 안 나가냐.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블랙리스트 논란도 그때 당시 있었고요. 근데 이 정부 들어와서 사실 또 그랬습니다. 사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라든지 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얼마나 많이 언론에 시끄럽게 떠들고 예. 많은 공격의 대상이 됐었습니까? 지금 이 두 분들이 사퇴했는데 뭐 그때는 마치 큰 문제와 범죄가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지금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퇴만 하고 나면 끝났다는 것이죠. 아마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것은 이게 정부와 임기를 함께하는 자리들을 정해놓고 해야 될 게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대부분의 전임 정부에서 임명받은 사람들이 후임 정부의 어떤 모멸감이라든지 비루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분의 사례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것을 가지고 공격하고 안 하고의 소재로 더 이상 쓰지 말고 여야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해야 되는 자리들은 이런 자리들이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런 논란들, 전임 정부에 임명한 사람들이 치욕을 느끼거나 모멸을 느끼게 하는 시대를 좀 끝내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강훈식 의원도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건데요. 그런 제도적인 기반이 만들어지기 전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러면은 당연히 정권의 어떤 이념과 가치와 철학을 같이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물러서는 게 맞죠. 후임자들에게. 아직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좀 깔끔하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좀 받아서 좀 하면 지금 있는 제도는 법적으로 임기를 보장한 거죠. 그것은 대통령이 누가 돼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방통위원장도 방송의 중립성을 위해서 누가 대통령이 돼도 임기를 보장시키는 것이고 국민권익위원장도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한 것이죠. 근데 이게 쟁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새로운 대통령이 바뀔 때 이 자리를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3년의 임기, 5년의 임기, 뭐 헌법재판관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은 그런 임기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보완될 것들은 지금 논란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토론해야 되는가 앞으로 중요하다는 말씀. 이런 문제는 사실 여당이 됐을 때와 야당이 됐을 때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런 부분은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한데 두 분이 제가 알기로는 친구분으로 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에 돌아가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시고 해법을 좀 찾아주시면 국민들도 그래야 좀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야당에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거취에 대한 얘기들이 자꾸 흘러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사법 리스크 문제 그리고 이제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부분 때문에 이 사퇴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상황이잖아요. 대부분의 의원분들은 사퇴 안 하실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죠.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조금 제가 지난 전당대회 때 같이 경쟁을 했던 사람으로서 말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편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8월 달부터 임기를 시작해서 단 한 달도 거리지 않고 이 말은 사퇴 논란들은 나왔던 것 같아요. 한 1년이 넘게. 반대로 말하면 사퇴 논란이 너무 과잉돼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봄꽃이 피면 그만둘 거다, 겨울 눈이 오면 그만둘 거다라는 논란서부터 사실 지금까지 계속 왔습니다. 사실은 전체 지금 당의 흐름은 이재명 대표의 사퇴 논란의 배경에는 소위 사법 리스크부터 이거는 또 2년 진행된 지가 한 2년 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여러 수사를 여러 차례 하고 있고 압수수색을 몇백 번에 걸쳐서 했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은 이제 국민들도 피로감 느끼시겠다. 그러니까 과잉 사퇴설에 대한 저는 문제점들을 제기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당내의 전체 분위기는 전혀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는 말씀 좀 제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근데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이 계속 지금 되고 있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사퇴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도 참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자,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한번 더 해볼 텐데 한동훈 장관 출마 얘기를 가지고 정리가 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지금 한동훈 장관의 의사가 지금 확인이 된 건지 아무래도 친윤 핵심 중에 한 분이라고 지금 저도 알고 있는데 그 기류에 대해서는 본인은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스타 장관에 대한 차출설은 늘 있어 왔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느낌도 받기 때문에 그런 차출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동훈 장관께서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법무부 장관직에 충실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랬죠. 지금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같은 이제 동갑내기로서 함께 국회에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함께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는 법무부 장관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것이 또 도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총선에 대해서 출마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천천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근데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서 자꾸 묻게 됩니다. 자, 야당이 자꾸 좀 어려운 질문만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무소속 이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이제 윤리자문위에서 제명이 권고가 됐어요. 이제 본회의에 올라오게 되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 국민들이 상당히 좀 궁금해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아니 일단 국회 윤리자문위원회의 공고니까요. 윤리위원회의 결과까지도 저희가 봐야 되겠죠. 대부분 근데 자문위의 결과를 윤리위원회도 존중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단하기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국회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윤리가 받아들일 거고 특히나 이제 지금 그때만 해도 이제 한동훈 장관의 문제가 저희로서도 물론 탈당했다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코인 거래소를 냈고 또 그래서 국회의원들 모두가 이걸 재산을 등록하고 신고해서 처리하자고 이야기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 사실은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문제도 불거진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형평성 있게 진행될 거라고 윤리위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또 판단의 시점들과 과정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문제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국 다음 달 24일 임기를 마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는 민주당이 임성근 판사를 탄핵할 수 있도록 사표를 일부러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상황을 살펴야 한다면서 스스로 정치 판사라는 걸 고백하기도 했죠. 나로서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금 탄핵하자고 저래 나로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자, 그 일로 직권남용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됐고 검찰 수사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공간을 리모델링하면서 4억 7천만 원을 예산 전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적발돼 횡령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법원 인사 그리고 재판 지연 오롯이 김명수 사법부의 책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미 그는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많지만 짧은 사과 한마디로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얼마 전 사법부에 새로운 제도가 뿌리내리고 있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명수 사법부가 대한민국 사법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그의 바람과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앵커의 한마디는 사법사의 치욕 김명수였습니다. 박정훈의 정치다. 내일은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